이번 영상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문법서를 보시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둘째,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와 일치하는 경우. 셋째, 문맥상, 상황상, 의미상의 주어가 뻔한 경우. 넷째, 부정사의 주체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인, 즉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보통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문법서에 나온 저 네 가지 정리를 보고 또 외울 게 나왔네,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외우죠. 왜냐하면 문법서에서도 외워두라고 하거든, 선생님들도 외우라고 하거든. 하지만 우리는 저걸 외우지 않을 거예요. 외우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저 내용 샥 지울 거예요. 이렇게 사라졌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안 외워도 지장 없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앞에 2강과 3강에서 배웠죠? 그게 왜 필요한지, 언제 써먹는 건지, 또 어떻게 써먹는 건지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빠가 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5살짜리 귀여운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 그림이 많고 글씨는 거의 없는 그런 책을 한 권 사주려고 갔어요. 이런 책을 보통 픽처북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걸 사러 서점에 갔는데 갔더니 뭔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I want to buy a picture book to read. 자, 읽을 픽처북 한 권 사고 싶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어른이 그림책을 산다 하니까 직원이 당연히 묻겠죠. Who is it for? 누가 읽을 책인가요? 누구를 위한 책인가요? 이렇게 묻겠죠. 아빠가 당연히 다시 정정해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Oh, I want to buy a picture book for my girl to read. She's 5 years old. 우리 딸이 읽을 그림책을 사고 싶은 거예요. 5살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야 직원이 정확히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에 있는 저 노란색 밑줄 친 부분, 저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를 표현해 준다. To read, 읽을 건데 누가 읽냐? 내 딸이 읽을 거다. For my girl. 이렇게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당연히 행위 주체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쓰겠죠. 행위가 있어? 그러면 그 행위 주체는 그 바로 앞에 쓰는 게 영어 어순의 기본 원칙이라 그랬죠. 그리고 투 부정사의 행위 주체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렇게 앞에 for 요 놈을 붙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 이유는요,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판단하는 게 어려울 리는 없잖아요. 이거는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자, 35살 먹은 남자가 나 어제 동화책 샀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35살이나 먹고 동화책을 샀다고? 그럼 상대방이 당연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응? 동화책? 네가 읽으려고 산 거야? 자, 왜 이렇게 물어볼까? 그쵸? 35살 먹은 남자가 동화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누가 읽을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대답하겠죠. 내가 어제 우리 딸이 읽을 동화책을 샀어. 이렇게 누가 읽을 건지 표시를 해줘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저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동사는 샀어, 요놈이죠. 한국어 문장은 동사, 즉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오니까, 그럼 본주어는 누가 본주어예요? 내가, 이게 본주어죠. 서술어의 행위 주체를 우리는 본주어라고 하니까 샀어, 누가 샀는데 내가 샀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 딸이, 저건 뭘까요? 본주어는 아니죠. 본주어는 내가 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 딸이, 저거의 정체는 뭘까요? 저게 바로 영어식으로 말하면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 대단하고 심오한 어떤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안 쓰면 안 되니까. 써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니까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아요. 이거는 영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저렇게 서점에 가기보다는 인터넷으로 그냥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딸랑구도 어릴 때 인터넷으로 장난감 같은 거 주문해 주곤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빠가 사준지를 몰라.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길래 뿌듯한 마음에 이거 누가 사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택배 아저씨가 사줬대. 돈은 아빠가 썼는데 감사와 사랑은 택배 아저씨가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줍니다. 그거 참 다정한 일이지. 뭐가? To buy you. 너한테 사준 게 뭘 사줬는데? The picture book. 그 그림책 사준 거 참 다정한 일이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줬는지, 누가 to buy 해줬는지 행위 주체가 없잖아요. 아빠가 사줬다는 걸 어필해야지. 그래야 뽀뽀라도 한 번 더 받지. 그래서 to buy의 행위 주체를 표시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It is so sweet of your daddy to buy you the picture book. 아빠가 책 사준 거 정말 다정한 일이지, 그치? 요렇게 누가 사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앞에 저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sweet 요런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때 저렇게 of 요 놈을 사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는 대화 상황에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 알려줘야 하니까 당연히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영문법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식의 영역이라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를 쓸지 말지 이걸 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의 영역이니까. 자, 근데요, 이런 경우 한번 보실까요? 서로 취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노을이라는 애가 이렇게 말해요. I like to sing.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취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노래하는 게 취미다 이거지.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to sing 노래하는 건 누가 노래한다는 뜻일까요? 그쵸? I, 즉 전영노을이 노래하는 거겠지. 이걸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I like to sing. 나는 노래하는 게 좋아. 이랬더니 노래 누가 노래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저 말을 못 알아듣고 누가 노래를 하는 거냐? to sing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기둥에 꽁꽁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자, 저 경우에는 to sing 요거의 주체가 주어인 I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 지가 노래한다는 얘기지. 그죠? to sing 요걸 누가 하는지 뻔히 아는데 여기다가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안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나 한국어나 같아요. 뻔히 아는 거야? 그럼 안 쓴다. 그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노래하는 사람은 주어인 I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할 때, 즉 투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일치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경우 주어는 I고 to sing 노래하는 것도 I야. 똑같아. 그죠? 자, 그러니까 굳이 안 쓴다 이 얘기예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누가 노래하는지 뻔히 알겠네. 그럼 굳이 to sing 요놈의 행위 주체를 표시하면 오히려 바보 같은 어색한 중복 표현이 되는구나 요 뜻이에요. 말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할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간단히 말하면 야 누가 노래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뭐하러 쓰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전영노을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I want you. 나는 원한다. You. 너에게. To sing now. 지금 노래를 해보기를 원한다. 자, 우리 많이 다뤘던 오형식 문형입니다. 나는 I 원한다. want. 너에게 you 목적어죠. 뭐 하기를 원한다? 노래하기를 to sing.
근데 누가 노래해요? 목적어인 you가 노래하는 거지. 자, 그러면 목적어의 행위, 상태를 나타내는 to sing, 저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쵸? 목적 보호라고 불렀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저 문장은 지금 노래 좀 해볼 텨?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 문장을 보고 야, 그럼 노래는 누가 하는 거야? to sing의 행위 주체는 누구야? 이런 거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저 울어버릴 수도 있어요. 답답해서. 당연히 노래는 you, 목적어가 하는 거지. 누가 노래하는지 뻔히 보이네. to sing, 노래하다의 행위 주체.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가 뻔히 보이네.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for you 이렇게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표기할 필요도 없고 표기하면 오히려 완전 이상한 표현이 돼버려요. 자, 우리 필수 영문법에서 배웠던 목적 보호의 정의가 뭐였어요? 목적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목적 보호라고. 그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미 목적어가 목적 보호의 행위 주체야. 행위 주체가 이미 드러나 있어. 근데 여기다가 또 뭘 행위 주체를 표시한다고 의미상의 주어를 추가로 표시해요. 그쵸?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법서에서는 문장의 목적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지만 이 말도 다시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결국 이 얘기예요. 야,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 뻔하게 아는데, 알 수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 굳이 뭐하러 쓰냐? 안 쓰는 게 맞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그 동화책 선물로 받은 우리 딸랑구, 동화책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이 5살짜리가 밤 11시가 되도록 책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책 들고 와서 아빠를 괴롭히죠. 인어공주가 잘생긴 왕자를 바다에서 구해주고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두리번 거립니다. 이 그림을 보고 딸랑구가 물어보죠. 아빠, 인어공주 왜 숨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하죠. 인어공주는 봐봐. 다리 대신에 생선이잖아, 생선. 그런데 왕자 봐봐. 허리에 긴 칼이 있지? 왕자님이 인어공주 잡아갖고 저 칼로 회 뜰까봐 숨은 거야 라고 설명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절대로 저에게 동화책 읽어주게 안 합니다. 애 정서 베린다고. 저는 작전 성공한 거죠. 애들 책 읽어주기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뺀질거리고 꾀부렸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얘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잘 생각을 하네. 그래서 딸랑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야. 누가 to go to bed? 자러 가는 건가요? 제가 딸랑구 얼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딸랑구에게 말을 했잖아요. 잘 시간이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자러 갈 사람, to go to bed 할 사람은 딸랑구지. 이런 경우도 굳이 to go to bed 앞에 for you 이런 걸 넣어갖고 야, 너 자러 갈 시간이야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씁니다. 이런 경우는 써도 되지만 굳이 안 쓰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딸랑구가 가끔 저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가 자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자기 싫다는 의사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아빠의 대답은 뻔합니다. 너 말고 여기 자야 될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서에서는 문맥상 누구인지 너무 뻔히 알 수 있을 때라고 설명이 되지만 아니 이걸 외울 일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뻔히 알아? 그럼 안 쓴다고. 쓸 이유가 없다고. 그죠? 여태 다 이걸로 설명이 됐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 you 요거를 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말을 안 듣거나 계기니까 딱 지정하는 거지. 너 자러 갈 시간이다. 요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for you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빤할 때는 보통 안 쓴다. 하지만 개긴다면 for you 너 말이야 to go to bed 잘 시간이야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상식적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경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요렇게 또 따로 분리해 갖고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It i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해요. 뭐가? To turn back time.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everybody 못한다는 뜻이에요. 모두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즉 for us, for people 이런 의미상의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하든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걸 일반적인 주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필요는 없죠. 저 문장을 보고 아니 도대체 누가 못한다는 거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 그걸 못한다고? 누구 얘기일까? 누가 이걸 못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안 생기거든. 자, 이런 일반적인 주어 역시 친절하게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써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전혀 없는 경우라 웬만하면 안 씁니다. It is wrong. 그건 나빠요. 뭐가요?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게요. 이 경우도 보편적으로 다 해당하는 말이죠. 자, 네가 거짓말하는 건 나빠. 근데 난 안 나빠. 이러진 않잖아. 보통 이런 경우는 그죠? 네가 거짓말을 하든 내가 거짓말을 하든 누가 거짓말을 하든 어쨌든 거짓말은 나쁜 거야. 우리 모두가 행위 주체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일반적인 주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보통 안 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문법서에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 이 내용을 쭉 나열해 보면 주어와 일치할 때 안 쓴다. 요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누군지 아니까 안 쓰는 거야. 두 번째, 목적어와 일치할 때 안 쓴다. 요것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써도 누군지 알거든. 그죠? 자, 상황상 누구인지 알 때, 당연히 안 써도 누군지 아니까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상의 주어일 때, 너, 나,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안 써도 누가 해당하는지 다 상식적으로 알거든. 그죠? 전부 이 내용이에요. 이걸 굳이 주어와 일치할 때 안 쓴다. 목적어와 일치할 때 안 쓴다. 상황상, 문맥상 알 수 있을 때 안 쓴다. 일반적인 주어일 때 안 쓴다. 이렇게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딱 통일할 수 있잖아요. 누가 행위 주체인지 뻔해? 아니 그럼 쓰지 마.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고 이건 의미상의 주어뿐만 아니라 영문법 전반에 걸쳐서 아니 모든 언어에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뻔해? 그럼 쓰지 마. 쓸 필요 없잖아. 이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에 관한 과정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부정사의 정체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